오늘 할 내용은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블랙홀, 그 다음에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취급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상, 즉 블랙홀하고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력에 관한 이론이에요. 중력의 이론. 중력의 이론이 도대체 왜 상대론하고 관계가 되냐? 그것을 이제 우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론의 창안자는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뭐랄까요? 등속도, 두 개의 등속도계, 즉 두 개의 관성계의 동등성을, 관성계의 동등성에 대해서 이제 동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성계의 동등성을 이야기를 했던 그때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은 빛의 속도가 그냥 임의의 속도가 아니라 물리 법칙 중에 하나고, 물리 법칙이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동등하게 같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관성계에서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론을 끄집어낸 거죠. 옛날 오래된 갈릴레이의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걸 이제 좀 확장을 해가지고서 가속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 코오디네이트, 좌표 변환에 대해서 불변하는 이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미치게 됐냐 하면 이게 결국 중력 이론하고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한번 따라가 보죠.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중력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다가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레이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낙하의 법칙이요. 낙하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낙하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두 개의 물체가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같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 초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력에서는 이런데 그러면 전자기에서도 그러냐? 전자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꼭 중력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F는 ma, 다시 말해서 m 관성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중력과 같은데, 이 중력이 뭐에 비례를 하느냐 하면은 지구상에서 다시 매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중력 질량인데 중력 질량 곱하기 뭐예요? 어떤 상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힘이 매스에 다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따옴표를 친 매스, 즉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하고 같기 때문에 매스에 관계없이 A는 항상 G다. 매스에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게 이제 그 모든 물체가 같이 떨어지는 이유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힘, 전자기력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물체가 어떤 여기에 전장이 있어요. 전장이 있어서 이쪽 방향에 전장이 있는데 여기에 처하지 Q를 갖다 놓으면은
이 차지는 전장에 의해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적당한 어떤 그 가속계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 물체를 갖다가 따라가는 어떤 프레임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 프레임에서 어떻게 돼요? 이 물체의 힘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차지 Q1이 있고 여기 차지 Q2가 있어서 Q1의 가속을 따라가면은 Q2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가속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장 안에서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에 비례하지 매스행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운동 방정식의 좌변은 여전히 매스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고요. M 곱하기 A가 M1 곱하기 A1이 뭐예요? E 곱하기 Q1이에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M2 곱하기 A2가 Q2 곱하기 E라고요. 그러니까 요놈이 받는 이 힘을 없애기 위해서 적당한 가속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A1의 가속을 우리가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에서 봤을 때 A2는 여전히 가속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도 A1과 A2가 이 전장 속에서 받는 가속도가 다르잖아요. M1분의 Q1에 비례하잖아요. M2분의 Q2에 비례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물체에 대해서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장의 경우에는 적당히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이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즉,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중력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전장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력의 경우는 뭐예요? 한 놈을 타고 떨어지면은 다른 모든 놈들은 다 스탑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찰자가 여기 여러 개의 물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기 마찰이 없다 그러고요. 여러 개의 물체를 갖다가 다 자유낙하시킨 다음에 자기도 같이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뛰어내린 사람이 보면 자기 앞에 다 정지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전장의 경우는 여러 개의 전하를 갖다가 놓고 서로 다른 전하를 놓고 그 중에 한 전하를 갖다가 이 전장 주어진 전장 안에서 타고 같이 떨어져도 다른 물체들은 뭐예요? 다른 가속도를 가지고 다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가속에 의해서 완전히 캔슬시킬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열심히 주장하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상대론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한 게. 예? 그건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갖다가 타고 가는 사람이나 혹은 뭐 우주공간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물리법칙을 갖다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뭐 지구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으로 이제 한 개에 대해서 등속으로 운동하는 어떤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뭘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가속계도 포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계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좌표 변환에 불과한 거니까 만약에 이 갈릴레오 시오리에 있어서 뭐 등속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냥 가속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 얘기가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가속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력은 가속에 의해서 없앨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관찰자가 이상한 프레임에서 있어서 그렇지 적당한 계획에 가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있는 거죠. 중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로 이 일반적인 상대론, 가속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좌표 변환에 대해서 불변하는 어떤 이론을 만들고 싶으면 이것은 중력의 이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 이해를 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의 이론일 수밖에 없느냐? 왜 그래요? 결국 중력에서만 관성질량과 중력질량 사이에 동등성이 성립해서, 그렇죠? 가속에 의해서, 즉 좌표 변환에 의해서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alright? 이해가 된 사람? 손 크게 들어봐요. 이해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 말은 여기 수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어렵죠? 혹시 뭘 이해를 못했는지 아는 사람? 질문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죠. 아인슈타인의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고 그래봐요. 그럼 잠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몸무게가 좀 줄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완전히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하면은 자기는 몸무게를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가 사고 실험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 우주 공간에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9.8m/s의 가속도를 가지고서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면, 그러면 나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우주 공간에서 마치 내가 지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몸무게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우주 공간에 있고 지구가 없어도 나는 내가 지구에 있는지 우주 공간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이 있어서 여기 이제 지구 위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는 처음에 가만히 있는 엘리베이터, 그렇죠? 운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는데 장난을 치기 위해서 신이 이 지구를 갖다가 살짝 없애요. 지구를 없애고 대신에 이놈을 가속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밖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내가 갇혀 있다면 지구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내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결국 중력하고 가속도 사이에
등가성, 등가 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실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은 2개 이상의 물체에 대해서 이 힘을 없앨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을 이해하는데 중력과 가속도 사이의 그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력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전자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더 에센셜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엘리베이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에센셜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지만 중력 질량하고 질량과 관성 질량 사이에 이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이 얘기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사이의 동등성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중력은 힘이 아니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코오디네이트 변환, 좌표 변환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다면, 왜냐하면은 코리올리 포스를 생각을 해봐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지구 위에서 포탄을 쏘면은 오른쪽으로 휘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 자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갖다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올리 포스는 진정한 힘이 아니라 뭡니까? 좌표계가 이상해가지고 좌표계가 관성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주 공간에서 본 어떤 프레임에서 모든 것을 기술하면은 그런 코리올리 포스 같은 것은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그런 겁니다. 좌표계를 적당히 변환시켜 가지고서 없앨 수 있는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그 생각은. 근데 뭐예요? 특별히 중력에 대해서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사이의 등가성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좌표계 변환에 의해서 힘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중력은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이 힘이 아니면 그럼 뭐냐? 중력이 힘이 아니면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하학으로 비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을 전혀 안 쓰고 그걸 기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뭐 아직까지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하학과 중력 사이의 관계는 이 고무밴드, 그러니까 늘어나는 어떤 그 고무밴드라고 그럴까요? 여기 여러분들 이런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이 고무밴드가 있어요. 고무밴드라고 그래야 되나? 3차원을 갖다 2차원으로 우리가 좀 줄이고, 대신에 이걸 갖다가 이 공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휜 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매스가 있으면 뭐 이렇게 조금 늘어나 가지고 여기에 조금 공간이 휜다 이거예요. 이렇게 고무판 위에다가 뭐 놓으면은 이렇게 고무판이 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빛이 달리면, 그러면은 이게 빛이
고무밴드가 이제 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결국 이제 물체를 갖다 치우고 그냥 처음부터 이 공간, 휘어진 이 공간에서의 빛의 운동을 생각하는 거나, 즉 이 굽어진 공간에 있어서의 측지선을 따라서 빛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나, 혹은 이 빛이 이 중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나, 동등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지오메트라이제이션이에요. 모든 것을 기하학화하자. 빛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빛이든 물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이 아니라면, 힘을 안 받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안 받는 물체의 어떤 운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선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빛이 지금 휘잖아요. 혹은 물체도 그 중력장 안에서 휘잖아요. 그러니까 궤도가 휘잖아요. 그럼 이 휜 걸 갖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힘을 안 받는 물체가 왜 휘냐?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것은 차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곳에서는 그러니까 어째서 힘을 안 받는 물체가 휘냐? 주제는 그거죠. 아인슈타인의 왜 지오메트라이제이션을 했느냐 이거죠. 네, 그러면 답이 화두가 이런 거예요. 힘을 받지 않는 물체가 왜 휘냐?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사람이 얼마만큼 집요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수상대성 이론도 이제 그렇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아무도 그런 일을 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완전히 로지컬리 따라간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우리 일반 상대론을 고수하는 순간 이게 중력의 이론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중력이 힘이 아닌 순간 이 물체의 어떤 휘어짐이, 포탄의 이 휘어짐이 왜 휘냐, 힘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휘냐를 갖다 이 사람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기하학 중에서 그러니까 직선에 해당하는 것이 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은 구분 공간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갖다가 이 사람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휘냐?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왜 휘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공간이 왜 휘냐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포스슐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비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하고 동등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어떤 원궤도를 돌 수 있는 것이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에 빛이 휘는 것이고, 결국은 뭐가 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구범이 왜 생겨야 되느냐 하면은 질량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퀘이션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공간의 휜 정도는 뭐가 줘요? 질량이 준다. 질량이나 혹은 이것은 에너지도 돼요. 왜냐하면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야 이제 그 중력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공간이 휜 정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질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테스커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간이 휜 정도, 이걸 갖다가 이제 공간이 휜 정도를 기술하는 어떤 구체적인 양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양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리만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기본적인 양은 메트릭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메트릭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메트릭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 개념이고, 결국 아인슈타인이 필요한 건 뭐예요? 공간이 구분 정도를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이 디테일을 조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방정식입니다. 이 개념적인 방정식.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리만 기하학에서 이 공간의 구분 정도를 이야기하는 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버처예요. 커버처라고 하는 커버처, 공률 텐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텐서가 뭐냐고 그러면 지금 뭐 안 묻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사실 물어도 돼요. 조금 있다가 물어요. 근데 공률 텐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공률 텐서 중에서 인덱스가 4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인덱스가 2개짜리 텐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2개짜리 텐서니까 인덱스가 2개, 이게 뭐냐고 아직은 묻지 마세요. 그래서 R 뮤뉴 빼기 1/2 G 뮤뉴 곱하기 R.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R 뮤뉴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어떤 인덱스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T 뮤뉴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T 뮤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뉴턴 상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중력의 이론이니까 뉴턴 상수를 포함해요. 그래서 이 T 뮤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뭐 운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하지 않는 물질 혹은 물체들의 어떤 물체들을 혹은 뭐 세트 오브 물체, 뭐 가스도 좋고 다 좋아요. 하여튼 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간에 이렇게 물체가 혹은 가스들이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이 T 뮤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이 가스들의 운동이나 혹은 그 상태,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내는 게 T 뮤뉴예요.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이제 물체, 하여튼 매터입니다. 매터. 오케이? 매터가 공률을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매터가, 물질이 공률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어떤 몇 가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뭐 맞는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은 어떤 방정식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공률 텐서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4개짜리도 시도하다가 뭐 해봤겠죠. 그렇지만 물질을 기술하는 데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하는 건데, T 뮤뉴가 그러니까 에너지와 모멘텀을 기술하는 거예요. 물질의 에너지 모멘텀이요. 매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에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파라미터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제 그런 굉장히 길고 어렵고 복잡한 이제 계산을 통해서 처음엔 이게 히스토리를 읽어보면은 맞는 방정식을 써놓고도 계산을 틀려가지고서 그 방정식을 버렸다가 한참 후에 다시 이걸 갖다가 재발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웅적인 에포트죠. 그래서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은 공간이 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질량이나 에너지나 이런 매터다.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 매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매터. 물질이 공간의 휜 정도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이론이 적어도 어떤 특별한 리밋에서는 물체의 곡률이 곡률이 굉장히 큰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시어리는 뭐를 리프로듀스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중력 이론을 갖다가 리프로듀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콰이어먼트가 뭐냐면은 ask, 그러니까 리콰이어먼트가 뉴턴의 중력 이론을 리프로듀스 해라. in a certain limit에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도 이제 이런 걸 리콰이어해서 만들었고, 특별히 이제 이 인덱스가 2개짜리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른쪽이 에너지 모멘텀 테스트, 물질을 기술하고 있는 텐서가 인덱스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도 2개 가지고 있는 곡률 텐서를 쓴 거라고요.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은 알아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메트릭이란 양을 갖다가 도입을 했는데, 메트릭이란 양은 어느 정도 설명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릭이란 양은 이제 구분 공간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뭘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평탄한 공간이라고 그러면 이제 메트릭의 개념을 설명을 하겠어요. 메트릭은 뭐냐면 평탄한 공간이라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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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나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다고요. 그런데 구분 공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내에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에 따라서 어떤 땅은 굉장히 뭐랄까 돈으로 치면 굉장히 넓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뭐 도곡동 땅은 굉장히 비싼 땅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몇 평만 소유해도, 그러니까 해도 저 강북의 몇 평, 한 서너 평에 해당하고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가격으로 환산한 그 부동산 지도, 그게 이제 어떤 메트릭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전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은 이게 이쪽을 갖다가 x, 이쪽을 y라고 그러면은 작은 길이 dx하고 작은 길이 dy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요 길이는 뭐예요? dx 제곱과 dy 제곱을 더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된다.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dx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이다. 근데 구분 공간에서는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다가 여기 1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가 임의의 어떤 그 함수일 수 있어요. 공간에 뭐 a and b, 오케이, 이 차원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c의 dx dy 이런 곱한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거리를 갖다가 매주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길을 갖다가 1m, 10m를 내도 도곡동 땅에다 내는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강북의 미아리에다 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갖다가 가격을 생각한 그 거리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매트릭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 의해서 이제 다시 측정된 메저는 그러니까 이 매트릭이라는 게 뭐예요? 측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잰다는 뜻입니다. 자, 매트릭이 자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측정한 서울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탄한 땅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구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분 꽤 많이 있으면 불평하는 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소셜 로지를 여러분이 스터디를 해봐도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써서 뭐 소셜 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뭐 하여튼 그건 이제 넘어가는 소리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 매트릭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이게 어떤 적당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다가 각각의 공간의 한 포인트마다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길을 내는 데는 돈이 얼마 든다. 그걸 갖다가 스페시파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길 1m 내는데 드는 돈을 매트릭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1m라는 것은 뭐예요? 파라메타 밸류가 1m일 때 그냥 단순 그 파라메타의 길이가 1m일 때 어느 방향으로 1m 낼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 돈을 스페시파이 한 게 그게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의 이제 개념을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DS의 스퀘어드는 이걸 갖다가 x를 x1, y를 y1 이렇게 x1, x2, xy를 x1, y1, 그러니까 x2, x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일반적으로 좌표가 n개가 있어도 그러면 x1, x2, x3 해서 xn n차원 공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3차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구분 공간을 생각하면 그건 뭐냐면 2차원 중에서 뭐 평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3차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구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구면 안에서는 3차원의 플랫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유도된 그런 평행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걸 구면 위에서 요걸 따라서 화살표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걸 쭉 따라가면 평행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화살표를.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북극에 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계속 그리니치 경도를 타고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평행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하고 이렇게 간 거하고 그 결과가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분 공간을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예요. 플랫 스페이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나 만약에 이게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되죠. 그냥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 공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평행이동을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분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평탄한 공간에서는 이 차이가 없는 이 평행이동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구분 공간에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의 차이를 나타내는 양이 그걸 이제
공간의 공률을 갖다가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률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여기서는 뭐냐면 3차원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2차원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평행 이동이 눈에 보여요. 뭔지. 근데 추상적인 구분 공간에서는 평행 이동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행 이동을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매트릭으로부터 매트릭의 미분들을 가지고서 평행 이동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이제 컨스트럭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게 큰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었냐면 매트릭이라는 양과 또 뭐예요? 공률이라고 하는 양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매트릭과 공률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미분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른 미분기하의 굉장히 가장 뭐냐면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내가 지금 그 몇 가지 어스펙트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였어요? 아까 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이론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뭐든지 그래요. 타이틀을 이해하면 제목을 이해하면 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예요? 등속 관성계 사이에 상대론이란 말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일반적인 가속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계 사이의 에퀴벌런스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건 뭐예요? 전자기학은 이렇게 기술될 수 없다는 걸 내가 보였죠. 중력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왜요? 등가 원리 때문에요. 무슨 등가? 관성질량과 중력질량 사이의 등가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이해를 하면 오늘 강의 3분의 2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복잡하고 이런 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는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고학년에 가서 배우도록 남겨두고 뭔가 조금 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블랙홀하고 뭐죠? 우주론을 굉장히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시간이 한 30분도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의 이게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별이라든지 뭐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가지고서 어떤 매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수축을 해가지고서 적당한 반경보다도 더 작으면 그 반경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이 만약에 한 3km 범위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게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의 의미는 뭐냐면은 빛도 여기서 나올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느냐. 1783년? 4년. 이때에 미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캐반디시 경한테 보낸 편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지구 위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구 위에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중으로 이제 공을 차올리면 속도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세게 차면 이렇게 올라갔다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당한 속도로 충분히 큰 속도로 쏘아 올리면 안 돌아와요. 근데 그게
총알 정도의 속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1.2km예요. 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의 중력을 갖다가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카이네틱,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차 올리면 그러면 그 공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의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그럽니다. 출속도. 즉, 그 속도를 가지고 차 올렸을 때 지구 중력을 갖다가 벗어나는 그런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 에너지는 뭐 내가 증명은 안 했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질량이 여기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거리 r이 있으면은 이 거리 r 위에 떨어져 있는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기 위한 그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얘의 중력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량이 얼마냐면 r분의 gmm이에요. 뭐 아는 사람은 뭐 그냥 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내가 이걸 지금 여기서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반의 이제 반대라고 하세요. 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양하고 요양이 같으면 그러면은 그때의 이제 속도가 탈출 속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는 간단하게 2gm over 뭐예요?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만 보면 매스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매스가 주어져 있는데 이 매스가 R은 뭐냐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했느냐, 여기서 출발을 했느냐,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이 크면 이게 출발 속도가 작다고요. 그러니까 공중 높은 데서 쏘아 올리면 물론 더 작은 거죠. 또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별의 표면에서 쏘았다고 해도 별의 반경이 얼마만큼 수축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별이 같은 매스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반으로 줄어든 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쏜 거하고 여기서 쏜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별이 수축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별이 수축을 하면 할수록 이 표면에서 쏘아 가지고서 멀리 차올까 안 돌아오게 하는 데는 더 커다란 속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이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빛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충분히 컴팩트해서 충분히 이제 이걸 압축시켜 가지고서 누르고 눌러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충분히 눌러 가지고 그 자신의 레이디어스 그러니까 보세요.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내가 0이라고 쓴 게 아니라 C라고 쓴 겁니다. 빛의 속도가 되는 그런 레이디어스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주어진 매스가 충분히 줄어들어 가지고 그 표면에서 쏘았을 때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그 레이디어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슈어르츠 실드 레이디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간단히 생각하면 C제곱이 2m로 들어오고 R이 1로 가면은 R 오버 S 슈어르츠 실드 레이디어스가 얼마냐면은 C제곱분의 2gm이에요. 그래서 별의 질량이 m으로 주어졌을 때 m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클 필요도 없고 작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나 주어지면 이 모든 질량이 C제곱분의 2gm에 의해서 결정된 그 레이디어스 안으로 질량이 다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얼마입니까? 1800년, 지금 2010년이니까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한 200, 30년 됐는데 230년 전에 이 개념이 있었어요. 블랙홀. 물론 그 사람은 이걸 갖다 블랙홀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개념 자체는 그때 있었어요. 근데 제너럴 렐러티비티가 아인슈타인 이론이 중력 이론이고, 이 중력 이론이 아인슈타인 이론이 나온 지 1915년에 나왔는데 1919년에 슈어라츠 실드라는 어떤 장교가 군의 장교에서 이걸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런 블랙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모든 솔루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심플하니까요.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슈어라츠 실드가 이것을 슈어라츠 실드, 이름도 길죠. 슈어라츠 실드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간이 내가 충분히 많으면 어느 정도 스페셜 렐러티비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냥 말로는 아규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근데 아무리 내가 그걸 쉽게 한다고 해도 완전히 쉽게 할 수는 없는데, 궁금하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이걸 스페셜 렐러티비티만 써가지고 어떻게 슈어라츠 실드 솔루션을 아규할 수 있나. 그러니까 길이 수축하고 시간에 타임 딜레이션하고 랭스 컨트랙션만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아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안 하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매스가 있는데 이 매스가 전부 뭐예요? 어떤 특별한 레디어스. 뭐예요? 슈어라츠 실드 레디어스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요 면을 경계로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레디어스 안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뭐냐면은 빛을 이쪽으로 쏘면 일로 가겠죠. 근데 이 레디어스 안에서는 빛을 바깥 방향으로 쏘아도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쏘면 안으로 들어가죠. 오케이?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슈어라츠 실드 레디어스예요. 그 밖에 조금 더 다른 성격을 가진 게 뭐냐면 포토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포토스피어는 뭐냐면은 빛을 이렇게 쏘면 바깥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쏘면 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빛을 이쪽 방향으로 쏘면 요게 이렇게 안 가고 원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게 포토스피어예요. 이거보다 큰 레디어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쏘아도 어떻게 돼요? 어떤 엘립스를 그리든지 혹은 바깥으로 나가든지 포물선을 그리든지 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포토스피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운동 방정식, 즉 아까 뭐예요? 곡률이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 방정식이 프리딕트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성 근일점의 이동이고, 수성 근일점의 이동이에요. 이동. 이건 뭐냐면은 힘이 뉴턴 이야기처럼 R 제곱분의 1에만 비례하면, 그러면은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궤도를 돕니다.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R제곱분의 1 말고 다른 R4승분의 1이나 뭐 R3승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에디셔널리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이유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태양이 완전한 그러니까 구라면 R제곱분의 1인데 태양이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적도가 조금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그러니까 R제곱분의 1이 아니라 R 뭐 3승분의 1, 4승분의 1 이런 소위 말하는 쿼드라틱 쿼드라플 모멘트. 그러니까 포텐셜 따지면 R분의 오케이. 그래서 R4승분의 1텀이 이 태양의 모양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이 굉장히 커서 이 텀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이 궤도를 좀 열리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가까운 점이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서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프리세션이죠. 궤도의 프리세션이에요. 세차 운동이 이제 뭐 축이 이렇게 도는 것이 세차 운동인데 여기서는 그냥 궤도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오르빗의 세차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통의 행성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태양이 제일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굉장히 제일 강한 중력을 받고 그래서 수성 궤도에 대해서는 저 오르빗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수성 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었고 이게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100년에 이게 43초 굉장히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물리학자들이 집요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100년에 1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1도? 1도가 여기 1도예요. 그렇죠? 1도가 굉장히 360분의 1 바퀴예요. 한 바퀴에 360분의 1이 1도인데 1도에 3600분의 1이 1초예요. 근데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00년에 43초 돌아가는 걸 갖다가 설명을 못했어요. 대부분의 프리세션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근데 이걸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하여튼 설명이 이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 태양 주위에 빛이 휘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제너럴 렐러티비티 효과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너럴 렐러티비티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그 풀이 안 쓰고도 다만 중력 질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빼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 했거든요. 광선도 뭘 갖고 있어요? 중력 질량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에서 끌리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등가는 뭐의 등가예요? 에너지와 매스. 에너지 매스의 등가 원리고 또 다시 뭐냐면 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사이의 등가에 의해서 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최초의 어떤 아인슈타인 이론의 컨포메이션은 이 실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랙홀 이야기 블랙홀 안에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블랙홀이 시간이 내가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뭐 리스트만 적어봐도 한 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근데
블랙홀에 관계된 건 이제 실험,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실험에 관한 이야기고, 블랙홀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 자체를 열역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하고 뭐예요? 열역학 1법칙하고 동등하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중력 이론은 열역학과 more or less. 그러니까 열역학이 중력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중력은 열역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이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혹은 엔트로피라든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온도도 있어야 되겠죠.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n분의 1에 비례를 해요. 비례상수가 콘스탄트이고 이 콘스탄트가 굉장히 리마크블하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플랑크 상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와 템퍼러처에 이제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빛의 속도도 들어가고 하여튼 이 완전히 그 선물 보따리예요. 예, 블랙홀의 열역학이 꼭 열역학뿐만이 아니라 양자역학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블랙홀 세러모다이내믹스라는 어떤 한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데 블랙홀에 엔트로피가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굉장히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엔트로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양들은 볼륨에 비례해요. 응? 엔트로피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어떤 혼란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혼란도는 뭐 방이 2개면은 여기 이 방 안에 이만큼 있으면 옆방도 그만큼 있고 해가지고 뭐 방의 규모가 늘어나면 같이 그것도 볼륨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블랙홀의 서피스의 에어리아에 비례하고 블랙홀의 어떤 그 볼의 부피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가 이걸 엔트로피를 S라고 그러는데 S라고 표시를 하면 S가 에어리아에 비례를 해요. 콘스탄트. A 곱하기 콘스탄트. 그러니까 에어리아 곱하기 콘스탄트다. 그러니까 볼륨에 비례하지 않고 에어리아에 비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3차원적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은 원래가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나 엔트로피나 이런 양은 다 소위 말하는 익스텐시브한 퀀티티라고 그래가지고 프레셔나 이런 것들은 뭐 볼륨이 늘어난다고 해서 프레셔가 늘어나지는 않죠. 여기 1기압이면 저방 뭐 해봐 다 1기압, 여기도 저기도 다 1기압이지 방이 2배가 되면 프레셔가 2배로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양을 인텐시브한 퀀티티라고 그러고 이런 볼륨이 늘어나면은 2배로씩 늘어나는 게 이게 익스텐시브 퀀티티인데 엔트로피는 전형적인 익스텐시브 퀀티티인데 따라서 볼륨에 비례해야 되는 양이에요. 3차원적인 양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2차원적인 에어리아에 비례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홀로그래픽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홀로그램이 뭔지를 알죠? 2차원에다가 3차원 이미지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홀로그램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멀리 있는 사람이 여기에 물체를 갖다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물체는 계속해서 가가지고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블랙홀의 레이디어스를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벤트 허라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벤트 허라이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느려져요. 밖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영원히 보지 못해요. 밖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죠? 영원히 안으로 못 들어간다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디에 쌓이는 걸로 보면은 그 이벤트 호라이즌 근처에 모든 것이 다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 다 쌓여 있으니까 그 에어리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증명은 아니지만 이 시간 자체가 원래 이제 이 말로 이렇게 때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흡수하면 돼요. 디테일은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재미있구나. 그러면 이게 과목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 그 에어리아의 면적이 중요한 거고 면적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어떤 것 정보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피가 정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호라이즌에 쌓인다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호라이즌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블랙홀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근데 우주론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딴 얘기 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너무 못 알아듣는다든지 재미가 덜하다든지 그러면 이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건 그냥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주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 집에 가가지고 내가 몇 가지 이제 숙제를 내겠어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최초의 어떤 우주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올버스라는 사람이에요. 올버스라는 사람인데 올버스의 역설이 있어요. 역설. 그게 뭐냐면 클레임이 이거예요. 만약에 우주가 영원한 과거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하고 정적인 우주라면 정지된 우주라면 대낮과 밤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밤에도 낮처럼 대낮보다도 더 밝아야 되니까 물론 낮에도 그만큼 밝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지구가 받는 광량이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대낮보다 무한히 밝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 좀 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밤이 낮보다 밝아야 된다. 좀 이상한 말이죠. 밤도 대낮처럼 밝아야 한다. 숙제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 증명을 해오세요. 왜 그런가? 저희는 해와야 되는 네? 강의 노트 내는 사람은 이걸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낼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건 간단히 이건 금방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쉘로 쭉 쪼개가지고 그럼 각각의 쉘 속에 어떤 같은 덴시티의 별들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은 유니폼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쉘은 거리의 제곱의 면적에 비례할 테니까 별의 개수는 R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고 각각의 쉘에서 그 다음에 거리는 R 제곱 그러니까 광도는 그렇죠? 우리까지 오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R 제곱분의 1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하고 광도하고 캔슬을 해가지고 각각의 쉘은 똑같은 만큼 컨트리뷰션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멀리 있는 보세요. 이게 멀리로 갈수록 면적이 그러니까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광도는 멀리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캔슬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똑같은 만큼 광도를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히 크면은 무한히 많은 쉘이 있고, 따라서 한 쉘에서 얼마를 주든 간에 무한히 많은 쉘이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인피니트의 광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밤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파라독스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든지 무한하지 않든지, 그렇죠? 우주가 정적이 아니라 팽창을 하든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다 그 모두이던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허블의 발견이에요. 허블이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어떻게 팽창하는 거냐면은, 물질과 물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탄이 터지는 거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뭐예요? 파티클들의 상대적인 디스턴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주의 폭발이나 우주의 팽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의 팽창은 뭘 보고 알았느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팽창한다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 지구가 있으면은 이해하고 이제 이거 은하들이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있으면 멀리 있는 놈들이 더 빨리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처럼 보여요?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밖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라는 걸, 은하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요. 이 그림에서. 근데 이미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사람들은 굉장히 겸허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그게 코페르니쿠스 프린시플이고 우주의 제1원리, 우주의 제1원리예요. 그게 이제 코스몰로지컬 퍼스트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가 어디에나 다 똑같다. 그런 평등성하고 어떻게 컨시스턴트하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딴 게 아니라 우주의 팽창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개의 사실이 어페런틀리 충돌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말하고, 그렇죠?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의 거리에 관계된다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컨시스턴트하냐.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은 뭐냐면은 우주의 팽창이 어떤 팽창이냐면 여기에 그물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폭탄의 팽창은, 그 폭발은 여기서 한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 반면에 우주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공간이 있는데 그 격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격자가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두 점, 요거하고의 팽창하고 요 놈하고 사이의 팽창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팽창하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숙제는 뭐냐면 이 그림으로부터 허블의 법칙을 유도를 하세요. H는 어떤 속도가 있는데 그것이 디스턴스예요. 이 거리, 요놈과 요놈이 멀어지는 속도와 요놈과 요놈이 멀어지는 속도는 2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려놓고.
어떤 상수가 비례상수가 있고 그 비례상수를 H라고 하고 그것을 허블상수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아까는 뭐냐면은 슈버트-실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건 뭐냐면 뭐 매스가 있고 이 매스 주위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소트로픽한 그 대칭성이 있는 이런 솔루션을 이제 구한 건데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매트릭이라고 하는 어떤 결국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들어가는 장이 뭐냐면 매트릭이 기본적인 물리량입니다. 그런데 이 매트릭 중에서 어떤 거냐면 시간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공간 어디에서도 다 똑같은 그런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만 디펜드하고 이 t에만 관계하고 모든 곳에 여기서나 여기서 어디서나 다 똑같은 x에 무관, 위치에는 무관한 그런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찾는 게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G가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가지고서 이놈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그 공간이 팽창하는 솔루션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솔루션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물질이 우주에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증가하다가 이게 뭐냐면은 스케일 팩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느냐 증가하느냐 하는 것은 A가 증가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거고 감소하면 이게 스케일 팩터예요. 거리 인자라고 할까요? 크기 인자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인데 이것이 물질이 많으면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콜럽스예요. 우주가 물질이 충분치 않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팽창해요. 중간 정도 있으면 뭐 적당히 이제 그 최초로 이렇게 되는 이게 크리티컬 매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98년에 이게 이제 1998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1928년인가에 이제 1928년에 허벌이 이걸 갖다 발견한 23년인가 28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때에 28년이라고 합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허벌이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팽창하나 보다. 그러니까 우주에 물질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98년에 굉장한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초신성을 가지고서 이제 초신성이라고 하는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절대 등급이 픽스되어 있어요. 다 똑같아요. 크기가 절대 등급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을 알면 그러면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우냐에 따라서 얼마나 멀냐를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속적으로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팽창하다가 적어도 지금 현재는 악셀러레이팅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팽창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빨리 팽창을 하다가 점점 감속 팽창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1998년 이후에 뭐냐면 이게 가속 팽창이에요. 가속 팽창이고 그것이 올해의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유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사실은 어제의 물리학과 콜로퀴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아주 자세하게 우리 김학배 교수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들은 사람들은
재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난 지금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어요.